경기도 연천 부대 정문 앞 낡은 이발소.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7시면 불을 켜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아픈 병사에게는 파스를 붙여주고 차비를 쥐어줬습니다. 병사들은 이상하게도 이곳에 오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신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도영 이병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위를 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으며 그 비밀이 한 병사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연 할머니가 오랜 세월 숨겨온 비밀은 무엇일까요? 영상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연천의 겨울 아침은 말 그대로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철책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손끝을 얼리고 입김이 허공에 하얗게 퍼졌다가 사라졌죠. 부대 정문 앞 작은 상가 골목은 낡은 셔터들이 내려진 채 새벽의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탁소도 분식집도 작은 문구점도 해가 제법 올라와야 간신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만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시계가 채 맞춰지기도 전에 불이 켜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듯한 낡은 간판에는 복순이발관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색이 바래고 간판 모서리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유리문 너머로 번지는 불빛만큼은 매일 아침 따뜻하고 한결같았습니다. 한복수는 새벽 6시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나이 66에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뻐근해도 눈을 뜨면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버릇이 된 것이죠. 작은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고 이발보를 탈탈 털고 가위와 빗을 하나씩 제자리에 맞춰 놓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서는 20년 넘게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이발소 안은 넓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검은 가죽 의자 하나, 세로로 긴 거울 하나, 낡은 난로 하나. 선반 위에는 빗과 가위, 바리캉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장부 하나가 항상 펼쳐진 채 있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이발소를 다녀간 병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손님 명부가 아니었습니다. 복순이 직접 손으로 한 명 한 명 기억해서 적어 내려간 이름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름 옆에는 차비 드림이라고 적혀 있었고 어떤 이름 옆에는 어머니 편찮으시다 함이라는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장부를 볼 때마다 말없이 손가락으로 이름들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액자 속에서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복순의 외아들이었습니다. 22살의 군 복무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준석이는 지금도 그 액자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매일 아침 이발소 문을 열면 가장 먼저 그 사진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아들에게 복순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인사였습니다. 오전 8시를 조금 넘겼을 무렵 전투복 차림의 병사 둘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머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복수는 이발보를 손에 든 채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앉아. 앞머리가 눈을 찌르겠다. 병사 하나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돈이 좀 모자란데요. 군인 머리 깎는데 돈 없다고 내쫓으면 내가 사람이야 뭐야. 앉으라니까. 매번 이렇게 신세만 져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밥 제때 먹고 몸 아프면 의무대 바로 가고 집에 전화 자주 해. 그게 값이야. 병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복순의 말은 언제나 짧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병사들이 집에서도 듣지 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곳에 오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던 병사들도 가위 소리가 몇 번 오가고 나면 어느새 거울 속에서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이발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전이 본 지 얼마 안 된 듯 군복이 아직 뻣뻣하게 풀기가 남아 있었고 표정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는 것을 보면 아직 군대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신병이 분명했습니다. 눈빛은 조용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일찍 철이 든 사람 특유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 머리 깎으러 왔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강도영 이병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발보를 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강도영. 복순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영은 영문을 모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발소 안에는 난로가 타는 소리만 조용히 퍼졌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간판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복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앉아라. 도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복순의 눈이 한 번 더 도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위를 집어들고 천천히 머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 깎고 도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순은 뒤돌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강도영. 그 이름 석자를 적으면서 복순은 오랫동안 펜을 놓지 못했습니다. 복순 이발관을 다녀온 뒤 도영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머리를 깎은 것뿐인데 꼭 오래된 짐을 잠깐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군대에 온 뒤로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영은 그 감각을 이름 붙이지 못한 채로 그냥 가슴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되자 도영은 제일 먼저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영아, 밥은 먹었어? 어머니 김민옥의 첫 마디는 늘 그것이었습니다. 도영이 몇 살이 되어도 어디에 있어도 언제나 그 말부터였습니다. 응. 엄마는? 마트는 늘 똑같지 뭐. 요즘 도혁이가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낫다. 도영의 목소리가 잠깐 가라앉았습니다. 걔 공부해야 하는데.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도혁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나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도영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공부도 놓치지 말고. 엄마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형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 짧은 한마디가 도영의 가슴 한가운데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17짜리 동생이 해야지 라고 말하는 목소리에는 군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담담하게 말하는 도혁의 목소리가 어쩐지 어릴 때보다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도영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 말이 귓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입술을 꾹 다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버텨야 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 생각 하나를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이 끝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선임 하나가 장비를 정리하는 도영을 불렀습니다. 강도영 이병.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마트 일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려. 여긴 마트 아니야. 군대야.
주변에서 피식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술을 꾹 깨물고 그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예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때도 택배 상하차 일을 할 때도 그렇게 버텼습니다. 힘든 말은 씹어서 삼키는 것이 도영이 오래 익혀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영은 발목을 약간 접질린 채로 부대 밖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복순이발관 앞을 지나치려는데 마침 이발소 문이 열렸습니다. 야, 복순이었습니다. 도영이 멈췄습니다. 발 왜 그러냐?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들어와. 단호한 말투에 도영은 별달리 거절하지 못하고 이발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수는 의자를 끌어당겨 도영을 앉히고 말없이 파스를 가져왔습니다. 군대에서 아픈 거 숨기면 나중에 더 크게 다쳐. 패 끼치기 싫어서요. 그게 제일 큰 패야. 도영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도영의 발목에 파스를 붙여주면서 짧게 물었습니다. 집에 어머니 계시냐? 예. 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름은 도혁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파스를 붙이던 복순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강도혁. 도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복수는 곧바로 시선을 걷었습니다. 요즘 이름이 다 거기서 거기야. 도영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선반에서 두유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마셔. 괜찮습니다. 괜찮은 얼굴이 아니야. 도영은 결국 두유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군대에 온 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조금 무너져도 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이발소 문을 닫은 복수는 뒤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에서 낡은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준석이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듯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그 품에는 어린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서가 그 아이가 왔다. 난로 불빛 아래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복순이 발관이 병사들에게 조용한 위로의 공간이 되어가는 동안 그 모습을 달갑지 않게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보병여단 주임원사 박상철. 오랜 세월 부대에 몸담으며 실세로 자리를 굳혀온 인물이었습니다. 계급은 원사였지만 부대 안에서 상철의 말 한마디는 소령 지시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늘 군기와 규정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대 앞 상권과 군납업체 사이에 상철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세탁업체가 부대 납품을 따내고 어느 식자재 업체가 계약을 유지하는지 그 흐름의 중심에는 항상 상철이 있었습니다. 최근 상철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군납 미용업체 하나였습니다. 부대 안에 전용 이발 공간을 만들고 자신이 연결해 놓은 업체가 운영을 맡는 구조였습니다. 서류도 어느 정도 갖춰졌고 위쪽 설득도 반쯤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병사들이 그 업체를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문 바로 앞에 복순이발관이 있었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말도 들어주고 몸이 아프면 파스도 붙여주는 그곳이 있는 한
병사들의 발길은 새로 들어설 업체 쪽으로 쉽게 향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상철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여단 회의실이었습니다. 상철이 서류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병사들의 외부 이발소 이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인사참모 서현재 소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안 문제, 위생 문제, 병사 통제 문제입니다. 충분한 이유 아닙니까? 해당 이발소에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철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생기기 전에 막는 겁니다. 참모님, 현재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느긋했습니다. 그날 오후 상철은 직접 복순이발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세게 밀어젖혔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이발소 안에는 도영을 포함해 병사 셋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가위를 들고 한 병사의 머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전부 나가.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이 굳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가위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머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상철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도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복순이 눈짓으로 막았습니다. 복순은 상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앞으로 이 이발소에 병사 출입은 금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허가 이발, 위생 미달, 병사 관리 문제. 복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제 문제 생길 겁니다. 이발소 안이 잠잠해졌습니다. 난로 타는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도영은 주먹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상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도영 이병, 지금 누구 편 드는 거냐? 편 드는 게 아니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등병이 벌써 민간인 뒤에 숨어서 말대답이냐? 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영아, 앉아라. 도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복순의 낮은 목소리에 억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철은 이발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벽에 걸린 사진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군복 입은 젊은 병사가 환하게 웃고 있는 낡은 액자였습니다. 죽은 아들 때문에 병사들 붙잡고 있는 겁니까? 그 말이 이발소 안에 떨어졌습니다. 복순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이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복순이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듯 비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리문 안쪽에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장병 외부 이발소 출입 자제 권고. 문이 닫혔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이번에는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병사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권고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지만 군대에서 상급자의 권고는 명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병사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발관 앞을 지나다가도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서는 병사들의 뒷모습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이발소는 조용해졌습니다. 복순은 아무 말 없이 빈 의자를 닦았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발소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도영의 머릿속에서는 복순의 표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름을 밝혔을 때 멈추던 손끝, 동생 이름을 듣는 순간 흔들리던 눈빛, 그리고 끝내 설명되지 않은 침묵. 도영은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 안에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버티는 것이 익숙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도영은 부대 앞 분식집 문을 밀었습니다. 골목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오정래가 주방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영을 보는 순간 정래는 이미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복순 언니 일 때문에 왔지?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아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뵙는데도요. 정래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영아, 세상에는 말 못하는 선행도 있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몰라도 된다. 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알아야 합니다. 정래는 한동안 도영을 바라보다가 결국 시선을 거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복순 이발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이발소가 보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안쪽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도영은 유리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복순이 바닥 한쪽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장판 아래에서 철제 상자가 나왔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장부 한 권이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복수는 뒤편 방 쪽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도영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서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 이름 옆에는 짧은 메모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차비 드림, 병원비 보탬, 어머니 입원 중, 졸업식 참석 못함. 장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복순이 20년 넘게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며 써내려간 마음의 기록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강도영 교복비 지원. 강도역 입학금 지원. 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그 두 줄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교복비, 입학금. 도영은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 번도 정확히 묻지 않았습니다. 민옥이 어딘가에서 겨우 마련했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거였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영이 돌아봤습니다. 복순이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놀란 기색도 화난 기색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알고 있던 일이 드러났을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복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셨잖아요. 침묵이 이발소 안을 채웠습니다. 도영은 한 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희 아버지 아세요? 복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 아시죠? 복순은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도영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복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발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여유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됐군요. 상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은 채 서 있었습니다. 도영과 복순을 번갈아 바라보는 눈에는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발소 안에 찬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 이발관 앞 골목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낯선 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세워졌고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이발소 유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래가 분식집 문을 열다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유리문에는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설 정리 및 명도 예정. 이게 무슨 짓이야? 정래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차에서 상철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코트깃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복순이 이발소 안에서 나왔습니다. 종이를 때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계약 종료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상철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뒤따라온 남자들이 이발소 안으로 들어서며 물건을 옮기려 했습니다. 낡은 선반이 흔들렸습니다. 가위와 빗이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복순이 검은 가죽 의자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비켜주세요. 이건 우리 아들 자리입니다. 그 말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절차 막지 마십시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전투복 차림의 도영이 뛰어왔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숨이 차 있었습니다.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도영 이병. 지금 근무지 이탈로 보고될 수 있어. 도영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고하십시오. 뭐? 그래도 이건 막아야 합니다. 골목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부대 앞 상가 상인들, 지나가던 병사들, 아침 장을 보러 나온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할머니 돈 문제 있다던데. 장부 있다고 하더라. 병사들 이용한 거 아니야? 그 말들이 복순의 귓속으로 하나씩 파고들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으면서 묵묵히 해온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한순간의 의심으로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을 끝으로였습니다. 복순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였고 의자를 잡고 있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할머니. 도영이 달려가 복순을 붙잡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복순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골목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복순의 손은 여전히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구급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발소 안은 절반쯤 어질러진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준석의 사진만이 그대로였습니다. 액자가 조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들어가 액자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군복 입은 젊은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처음으로 그 얼굴에서 어떤 낯익음을 느꼈습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베풀어온 사람이 아무것도 해명할 힘조차 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의심받았습니다. 도영은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말로 내뱉지 않았지만 도영의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와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흰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깔린 복도 벽에 도영은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지만 손끝이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실려 들어간 뒤로 도영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아까 골목에서 벌어진 일들이 뒤엉킨 채로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정래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도영 옆에 천천히 앉으며 낮게 불렀습니다. 도영아. 도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게 다 뭡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얹은 손을 꼭 쥐었다 폈다 하다가 천천히 품속을 뒤졌습니다. 작고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모서리는 너덜너덜하게 달아 있었고 겉면은 세월에 눌려 누렇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복순 언니가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거다. 도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잡아당기듯 열자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는 바싹 말라 있었고 접힌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쓴 글씨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쓴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도영은 숨을 한번 고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태식이 형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 사고 때 형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제가 형을 밀어냈습니다. 형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형을 미워하지 마세요. 형은 겁이 많고 책임을 혼자 다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이 말했습니다. 집에 큰아들 도영이랑 이제 막 태어난 도혁이가 있다고. 형은 그 아이들 이야기만 하면 웃었습니다. 엄마, 혹시 나중에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애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준석. 도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읽은 것인지 꿈속에서 본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영이랑 도혁이. 준석은 죽기 전날 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아이의 이름을 편지 속에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사고 내 아버지 책임이 아니었다. 도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왜 집을 나간 겁니까? 책임을 뒤집어 썼어. 왜요? 정래는 잠깐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고르는 것인지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군대라는 데가 항상 정의대로만 움직이지는 않거든. 그날 장비 점검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따로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힘 있는 쪽이었지. 그러니까 약한 쪽이 덮어 쓴 거야. 태식 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도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힘 있는 쪽. 오래 부대에 몸담으며 실세로 자리를 굳혀온 사람. 군납업체와 상권을 손에 쥐고 복순 이발관을 없애려던 사람. 설마. 정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도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가족 곁을 떠난 것이 무책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과 협박,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도영이 평생 아버지라는 이름 아래 품어온 원망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깨어나셨어요. 도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수는 흰 천장을 바라보며 힘없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등에는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도영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듯 앉았습니다. 할머니. 복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영을 보자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도영아.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희를 도와주셨습니까? 복순의 눈가에 눈물이 조용히 고였습니다. 준석이가 부탁했다. 그것뿐입니까? 복순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처음엔 약속 때문이었다. 말이 끊어졌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영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를 보면 준석이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복순의 목소리가 끝에서 잠겼습니다. 그래서 못 끊었다. 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복수는 아들을 떠나보낸 뒤 20년 동안 아들이 부탁한 이름들을 찾아 조용히 곁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면서. 할머니. 복순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도영아, 내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 도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복순의 손이 천천히 도영의 손 위로 올려졌습니다. 수액 바늘이 꽂힌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도영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이건 밝혀야 한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도영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준석의 편지가 눈앞에 떠올랐고 눈을 감으면 복순이 쓰러지던 장면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생활관에서 뒤척이다 일어나 앉으면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도영은 그 어둠 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밝혀야 한다. 그 생각이 며칠 내내 도영을 버티게 했습니다. 현재를 처음 찾아간 것은 복순이 병원에서 퇴원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도영은 면담 신청서를 냈습니다. 인사참모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서는 손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서현재 소령은 도영이 내민 편지를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전부냐? 장부도 있습니다. 20년치 기록입니다. 현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려라. 도영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여단 강당에 공식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겉으로는 외부 이발소 운영 문제에 관한 검토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강당 안으로 들어선 간부들과 병사들의 표정을 보면 단순한 행정회의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의자가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강당 앞쪽 단상에는 화면이 설치돼 있었고 그 옆에 상철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상철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군은 감정이 아니라 규정으로 움직입니다. 외부 이발소의 무허가 운영과 병사 접촉 문제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이번 조치는 그에 따른 절차입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상철은 잠깐 자리를 둘러보며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현재 소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확인했습니다. 상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현재가 단상 옆 화면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복순의 장부 일부가 펼쳐졌습니다. 빼곡히 적힌 병사들의 이름, 그리고 그 옆에 달린 짧은 메모들이 강당 앞 모든 사람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술비 지원, 장례식 교통비 지원, 동생 학비 지원, 차비 드림, 어머니 병원비 보탬.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병사 하나가 화면을 보다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상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사적인 감정으로 병사들에게 접근한 겁니다. 현재가 단호하게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20년간 이어진 선행입니다. 단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한 기록이 없습니다. 강당 안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도영이었습니다. 전투복 차림이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상 앞에 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강도영 이병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어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그냥 부대 앞 이발소 할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강당 안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분은 제 인생을 20년 동안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낮게 퍼졌습니다. 도영은 품속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이 누렇게 바랜 낡은 편지였습니다. 이건 이준석 병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에게 쓴 편지입니다. 도영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태식이 형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 사고 때 형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제가 형을 밀어냈습니다. 형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형을 미워하지 마세요. 형은 겁이 많고 책임을 혼자 다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집에 큰아들 도영이랑 이제 막 태어난 도혁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형은 그 아이들 이야기만 하면 웃었습니다. 엄마, 혹시 나중에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애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준석.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영이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서현재 소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20년 전 사고 기록이었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장비 결함 사고, 누락된 점검 기록, 그리고 그 옆에 남아있는 서명 하나. 박상철. 강당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도영이 천천히 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일이라도 누군가의 인생은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상철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강당 안의 시선이 일제히 상철에게 쏠렸습니다. 더 이상 여유로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당 앞문이 열렸습니다. 복순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정래가 옆에서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강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병사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발소에서 차비를 받은 적 있는 병사였습니다. 그 옆에 병사도 일어섰습니다. 하나둘 강당 안 병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강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닦았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복수는 당황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도영이 복순 앞에 섰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복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엄마 약속 지켰다. 그 말은 강당 안 어느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 깊이 담아두었던 말을. 강당에서의 일이 있고 나서 부대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상철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떤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사고 기록이 공식적으로 재검토 절차에 들어갔고 상철이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던 군납 계약과 부대 내 영향력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강당 안에서 화면에 떠오른 서명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실은 늦게 도착하더라도 결국 도착한다는 것을 도영은 그제야 몸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순 이발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대는 공식 절차를 거쳐 이곳을 장병 쉼터로 인정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 새로운 작은 팻말이 하나 더 달렸습니다. 복순 이발관 장병 쉼터. 글씨체는 수수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팻말이 달린 날 도영은 한동안 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복순이 이발보를 털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오래된 검은 가죽 의자는 그대로였고 거울도 난로도 그대로였습니다. 의자는 왜 그대로 두셨어요? 도영이 묻자 복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바꾸지 마세요. 내가 말했잖아. 도영이 웃었습니다. 당연히 못 바꿉니다. 병사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은 팻말이 달리고 이틀째 되던 날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씩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마다 두세 명씩 줄을 서는 날도 생겼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병사들이 이제 스스로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은 돈 내겠습니다. 복순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아니요. 후임들 위해서라도 내겠습니다. 복순은 잠시 병사를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이름 옆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며칠 뒤 면회실이었습니다. 민옥과 도혁이 왔습니다. 도혁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두리번거리더니 도영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도영이 동생의 어깨를 한번 잡았습니다. 도혁이 눈치를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형, 많이 컸지? 아직 멀었어. 도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민옥은 도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눈가가 붉었습니다. 면회를 마친 뒤 도영은 민옥과 도혁을 복순이발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옥의 눈에서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다가가 민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멀리서만 봐서 미안하다. 도혁이 조심스럽게 복순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복순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조금. 도영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인생 지켜준 분이야. 도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 진짜야?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혁은 복순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정직했는지 복순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입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지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네 사람은 이발소 안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된 고마움이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갚지 못했고, 갚지 못했기 때문에 더 아픈 감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도영은 다시 이발소 의자에 앉았습니다. 복순이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사각, 사각. 그 소리는 처음 이발소에 왔던 날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영에게 들리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위 소리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20년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도영아. 예. 내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도영은 잠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억지로 이해할 필요 없다. 대신 하나는 알겠습니다. 뭔데? 저도 누군가를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준석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위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됐다.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이발소 벽에는 그날 이후 사진이 한 장 더 걸렸습니다. 낡은 나무 액자 속 준석의 사진 옆으로 새로운 사진이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순, 도영, 도혁, 민옥. 네 사람이 이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도영이 직접 작은 종이에 써서 붙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지켜준 사람은 결국 기억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옥의 마트에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머리가 반쯤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오래된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마트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계산대 앞에 멈췄습니다. 민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옥의 손이 계산대 위에서 굳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옥 씨. 그 목소리는 17년 가까이 들은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민옥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민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계산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올 때의 발걸음보다 훨씬 작아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민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7년이에요. 압니다. 왜 왔어요? 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트 안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다 알게 됐습니다. 강당에서 있었던 일, 도영이가 편지를 읽었다는 것도. 민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용서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도망가지 않으려고요. 그날 밤
민옥은 마트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도혁이 뒷방에서 나오다가 낯선 남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민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혁아. 도혁이 민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다. 도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을 바라보다가 민옥을 바라보다가 다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도혁에게 아버지란 사진 속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생후 3달 만에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태식은 민옥의 마트 근처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트 앞을 쓸고 무거운 납품 상자를 옮기며 조용히 곁에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이해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 하나를 매일 몸으로 지키는 사람처럼. 도혁은 처음에는 태식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마트 계산대 옆에서 태식과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고, 어느 날 밤에는 태식이 마트 유통기한을 정리하는 것을 묵묵히 도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태식이 돌아온 지 1달쯤 지난 어느 면회일이었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영은 민옥과 도혁이 들어오는 것을 보다가 그 뒤에 따라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머리가 반쯤 새어 있었고 도영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살 이후로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기억 속의 얼굴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영아. 그 2 글자가 면회실 안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도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반갑다고 할 수도 없었고 밉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도영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그것이 도영이 꺼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면회 내내 태식은 말보다 눈으로 도영을 바라봤습니다. 도영도 가끔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서로 오래 쌓인 것들이 있었지만 그날은 그것을 꺼내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오래 막혀 있던 것이 아주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3사람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도영은 면회실 창문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옥, 도혁, 그리고 태식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간격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셋 다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3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민옥마트 위 작은 2층 집이었습니다. 태식은 새벽에 일어나 마트 물건을 정리했고, 민옥은 계산대를 지켰고, 도혁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말이 많은 집은 아니었습니다. 17년의 공백이 하루아침에 채워질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3사람은 그것을 억지로 메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같은 밥상에 앉았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사람은 함께 기다렸습니다. 도영이 전역하는 날을. 도영은 그 소식을 복순에게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면회 날 이발소 의자에 앉아서였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복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알고 있다. 어떻게요? 민옥이가 전화했어. 도영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쁜 것도 아니었고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크고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 안에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복수는 대답 대신 가위를 움직였습니다. 사각, 사각. 그 소리가 한동안 이발소 안을 채웠습니다. 도영아. 예. 몰라도 된다. 천천히 알아가면 된다. 그게 가족이야. 도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복순의 가위 소리가 귓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연천의 겨울 바람이 여전히 철책 너머에서 불어왔습니다. 낡은 간판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복순 이발관의 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켜지는 그 불빛 아래 오늘도 병사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말이 많은 병사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의자에 앉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누구에게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수원 외곽의 작은 2층 집에서는 세 사람이 도영의 저녁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새벽마다 마트 앞을 쓸었고 민옥은 밥을 지었고 도혁은 형이 돌아오면 해주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20년 전 준석이 마지막 밤에 남긴 편지 한 장이 한 사람의 20년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20년이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을 천천히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복순이발관의 불은 오늘도 켜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곳으로 변함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이라면 태식의 진실 밝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태식 같은 아버지 용서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사연도 꼭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